몽골이 엄청나게 강해서 유라시아를 다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강력했잖아요. 근데 이 몽골에게 끝까지 잘 버틴 곳들도 있나요? 몇몇 나라가 있죠. 특히 이제 두 나라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남쪽에 있어요. 양자강 이남이고 덥고 습하고 말이 잘 달릴 수 없는 지역이었고 또 그 이외에 이제 하나는 특히 이제 고려죠. 우리가 스스로를 잘 파악을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늘 강대국과 싸웠죠. 그런데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1000년 전도 그랬고 2000년 전도 그랬고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중국도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지역이 한반도라고 생각드는 게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만주와 한반도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절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하고 올 수가 없을 정도로 비용도 많고요. 또 산악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세력들이 막 잔존해 있냐면은 평원 같은 경우는 몰아내버리면 되지만은 중원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지만은 한국 만주에는 이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없앨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달래고 그냥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파견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게 거란이나 말씀하셨던 청나라, 몽골 다 비슷한 패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반도는 이거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저거를 지배하고 유지시키는 건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 니네 그냥 우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은 그냥 괜찮은데 안 그러면 쳐들어와서 막 공격할 거야. 요 정도의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그러니까 썼다는 이제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와서 몇 대 때리고 말 잘 들린다 그러면 네네. 오 그래 있어라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고. 이집트가 그 남쪽 지방 그렇죠. 사람들 다루는 느낌이네요.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몽골 제국사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몽골 제국이 강성할 때 동시대 유라시아 모든 문명에게는 재앙이었다 뭐 이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그 결점이라면은 이제 고온다습한 남방 지역 그다음에 이제 바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당시 베트남에 쩐왕조가 있을 때 쩐왕조도 거의 아열대 지방에서 몽골군에 좀 버텼던 저항했던 케이스고 마지막은 바로 당시 일본의 가마쿠라 마포였을 때 1274년하고 81년 두 번에 걸친 원정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한 의지거든요. 그런데 결국 태풍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고려의 수군을 이용하고 두 번째 때는 남송의 수군까지 이용해서 했지만 태풍이 불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유명한 자기들의 역사상의 신의 가오가 보호한 태풍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가미가제 신풍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예외적인 거고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이 몽골 제국에 이제 정복을 당했던 것 같아요. 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맘루크, 이집트의 맘루크가 1260년에 몽골 제국한테 최초로 커다란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맘루크 세력이 몽골군을 일종의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전략적으로도 또 우위에 선 상태로 전투를 벌여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전투인 것이 맘루크는 역시 기병이 강한 부대예요. 근데 몽골도 기병이죠. 이거 기병 대 기병 거의 비슷한 전술을 쓰는 세력이 비슷한 전술을 가지고서 맞붙어가지고 이제 맘루크가 거의 뭐 전멸을 시킵니다. 다만 이때 이제 몽골은 그 완벽한 전력은 아니었어요. 네. 이때 이제 원래 이 지역에 들어왔었던 몽골군의 전력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죠. 이제 돌아간 상태였었고 그 당시에 몽골군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밖에 네네. 상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승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이제 칸의 유고로 주병력이 돌아간 거잖아요. 예, 훌라구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훌라구가 이제 왕위 계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몽골군이 그래도 1, 2만이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맘루크하고 어떻게 전투를 했고 어떻게 이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맘루크는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이에요. 군사적으로 이 당시에는 물론 나중에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근대적인 어떤 병력을 갖춘 프랑스군한테 완전히 깨지지만 이때 13세기 당시에 맘루크는 정말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사실 이때 몽골군도 당연히 세력이 강했죠. 왜냐하면 이때 몽골군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맘루크 세력은 여기에 저항을 이제 했었고 이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인물이 바이바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바이바르스는 투르크 계통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제 세력을 확보한 사람이었고 이 바이바르스라는 이름 자체가 표범왕이라는 뜻이에요. 바이가 군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르스가 표범이라는 뜻인데 이 바이바르스는 현대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영웅입니다. 일종의 이슬람의 방패가 되어서 몽골이 이슬람 세계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인물이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냐면 다들 잘 아시는 그 살라딘과 거의 동격의 인물이에요. 딱 100년 정도 후의 인물인데 요거를 또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사례가 카이로에 가시면은 국립군사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들어가실 때 이집트의 군사적인 영웅들의 형상이 쭉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살라딘이 있고 바로 옆에 바이바르스 형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몽골은 치고 빠지면서 후퇴했다가 뒤돌아서 쏘고 막 이게 전술이잖아요. 맘룩은 어떤 전술을 썼어요? 맘룩도 역시 궁수를 씁니다.
말립니다. 근데 말 그때 탄소? 전투에서 맘룩의 작전에 말려요. 몽골이 계략에 빠져가지고 어떤 계략이요? 이게 슬쩍 빠지는 척 하니까 네네. 몽고가 됐다 하고 쭉 가는데 그냥 갑자기 급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몽골의 똑같은 몽골이 전술이잖아요. 잘 쓰는 예, 그래서 끌어들여서 어디 깊숙한 계곡 같은데 가둬버리고 포위해가지고 섬멸해버려요.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일진이 빠져서 그랬을 거예요. 콜라구가 안 빠졌으면. 일진 같으면 저렇게 말려 들어가지 네. 않는데. 게다가 이제 가장 제가 몽골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맘루군의 주력 부대가 투르크 노예 예, 군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성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노예들 군인으로서 투르크인들이 맘룩 군대의 노예 왕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된 군사력이 되었고 이들이 자신의 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초원에서의 또는 사막에서의 전투에 능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고 몽골의 소리를 이미 읽고 있었다. 그럼요. 투르크인들이 사실은 몽골 제국보다도 먼저 세계를 정복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주 지역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중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당나라 때도 당나라 군대의 주력군은 대부분 유목민들 아니면은 혼혈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강력했던 것이죠. 알루샨, 예. 알록산. 그러니까 이 맘루크 세력은 약간 동양사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라이 같은 계층이에요. 뭐 아랍인이나 투르크인 군주가 있고 그 밑에서 진짜 군사력으로 다져져 있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골 이전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돌궐의 후예들이 여러 지역으로 팔려갔는데 이집트의 노예적 무사로 살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이루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전술이나 피지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거기에서 몽골 이진과 붙어서 싹 끌어당겨서 포위선멸을 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쪽 다 기병이 주된 전술이잖아요. 근데 몽골의 말은 사실 우리가 기병이라고 하기엔 조금 없어 보인다라고 할까요? 말들이 좀 작아요. 예. 이 말들은 아예 종이 다른 거예요. 예, 몽골 말은 종이 다릅니다. 사실 이게요, 가장 이 동네가 토착 말이 왜 프르제발스키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보면 쉽게 말하면 쇼다리 말, 조랑말인데요. 조랑말도 보면 영국에도 왜 포니 계통이 포니, 있잖아요. 네네. 다 있는데 이쪽은 아예 그냥 프르제발스키 말이 있어서 거기서 분화된 줄 알고 저도 네. 한 5년 전까지 그렇게 강의했었어요. 얼마 전에 영국나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다. 프르제발스키 말은 야생 말은 맞는데 거기서 몽골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은 띄어져 있다. 관계가 없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몽골 말에 DNA 서양 말 있지 않습니까? 길다란 말 유전자가 한 15% 이상 섞였대요.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다부진 쇼다리 말을 유지하되 계속 개량화시킨 거예요. 서역의 말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흉노 노용울이라는 고문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마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 생긴 거는 딱 보면 서역 계통 옆에 타고 있는 말이 조랑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한 거의 1000년 이상 계속 조련해서 특히 이 지역이 고원지대니까 자꾸 단단한 체형이 돼 극단적인 지구력도 가지고 추위도 견뎌. 아까 몽골 맞춤형으로 수천 년의 개량의 결과라고 현재까지는. 근데 저희가 전쟁사를 보면 이 말 먹이 되는 게 환장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초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리고 사료도 어마어마하게 먹어서 이걸 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건 또 안 먹는데요. 먹으면 비실비실 아프대요. 그리고 추위에 조금만 닿아도 말들이 비실비실 앓다가 죽고 사실 나폴레옹의 원정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몽골 말은 추위에도 견디고 아무거나 잘 주워 먹는다면서요. 예, 지금 몽골 말이 태어나면은 사실은 거의 야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말이 순치돼서 태어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몽골 말은 태어날 때 다시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요. 그래서 그걸 또 길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말을 길들여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길들여지면은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때부터 타는 거죠. 그래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죠, 말은.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항해요? 예, 아무나 안 태웁니다. 그러면 자기가 교감이 되는 사람만 태우는 거예요? 예, 말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2살, 3살 정도 되면은 거의 어른들이 달라붙어서 아마 여러분들 말의 고삐를 채우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몽골 사람들이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거의 로데오에 버금갈 정도로 야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길들여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스키타이 이전에 이 야생의 말을 인간이 기마를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경정주인들은 수레를 이용해서 바퀴를 이용해 수레를 끄는 충력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기동력을 인간과 최적화된 기마를 시도했던 그것이 놀라운데 말이 죽은 이후에 말의 유골에서 두개골에 보면은 말의 두상에 입안의 어금니. 부분이 딱 비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발견했던 고대 스키타인이 재갈을 물리게 되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시도했던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저는 스키타이보다 2000년 전에 이미 더 나오는데요. 이전이죠. 기원전 예. 3500년 경인데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게 목동 길들이기설인데 원래 말은 고기로 목축 동물로 먹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무를 던져서 잡아오는데 올무 걸리면은 이제 말이 말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다 끼워버려요. 제갈을. 그게 첫 증거가 등장하는 게 기원전 3500년 경이고 대략 현재 카자흐스탄 북부 일대에서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국인들은 기미라 그러거든요. 제갈과 고삐를 기미라 그래서 아무리 통제 불가능한 것도 말에게 제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으면 통제할 수 있어서 바로 중국이 주변 국가의 통제를 기미 정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몽골 말이 그렇게 특징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있는데 그 하나 의문이 풀리는 게 있네요. 1256년에 몽고가 먼저 알라무트라는 곳에서 이스마일 암살자 교단을 박살내거든요. 네네. 이 알라무트가 얼마나 높냐면요. 지금 이란의 테헤란의 북쪽 그 가즈빈이라는 곳에 알보르즈 산맥인데 거기에 2000m 높이의 성체예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높은데 네. 거기에 이제 시아파 이스마일의 암살자 교단이 거기를 근거지로서 있었는데 이걸 1256년에 몽고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높고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그냥 못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추우니까 그리고 눈이 올 거를 막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면 이 폭설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폭설은 내리지 않았고요. 몽고는 끝까지 견디면서 그게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를 멸망을 시키거든요. 1256년에 그러니까 바그다드 침공하기 2년 전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그러면 몽골 말들이 추위에 잘 견디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무거나 다 주워 먹어요. 돌도 씹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씀하신 그 알라무트 요새는 살라딘도 함락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처음으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알라무트 함락이 약간 또 몽골 역사 연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때 알라무트에 살던 유대인 출신인 라사드 오딘이 성이 함락되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몽골의 일한국인가 어디 예. 또 재상이 되면서 집사를 나중에 집대성 해가지고 역사를 쓰는데 그 예. 집사가 지금 몽골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중요한 사료가 그게 되지 그 않아. 라시두딘의 집사인데요. 모아놓은 역사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집사, 모을 집사. 김호동 교수가 역주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나와 전체가 있습니다. 한역이 되어 있습니다.